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5명의 북한 여종업원이 사라졌다. 검은 중국밴에 몰래 탄 우리.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뒷문을 여는 순간 쇳소리가 우리의 운명을 갈랐죠. 손에 땀이 흐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12명 중 5명만이 선택한 이 길, 자유를 향한 위험한 도주. 혜진이 뒤를 봐. 누가 오나. 북한 심양 유경식당. 밤 10시 손님들이 모두 떠난 그 순간. 보위부원의 물에 탄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할 시간. 복제한 열쇠로 금고를 열고 여권을 꺼내는 손길이 떨렸습니다.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행, 성공하면 자유. 어디 가니?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우리 5은 얼어붙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동료 춘희가 서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잘 가. 나중에 연락해. 그렇게 우리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평양 간부 가정 출신의 특권층, 해외 파견 북한 식당의 봉사원에서 한순간에 배신자가 된 우리. 목숨을 건 탈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평양 출신의 한미래입니다. 1992년생으로 이제 31살이 되었습니다. 평양 중구역의 소위 간부 가정에서 태어나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무역성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학부 교수였습니다. 특권층 자녀라는 이유로 저는 평양 제1외국어학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중국어와 영어를 배우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의 과거를 정리하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평양 제1외국어학원을 졸업한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진학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당시 갑자기 아버지가 무역 관련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여파로 저의 대학 진학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위기 속에서 저는 기회를 찾아야 했고 그때 해외 북한 식당 봉사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어를 할 줄 알고 외모도 출중하며 가정환경이 비교적 좋은 저는 쉽게 선발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것이 저와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저는 중국 심양에 있는 유경식당에 파견되었습니다. 처음 중국에 발을 딛는 순간 내심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북한을 벗어나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모든 행동이 감시받는다는 중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심양 시내에 자리한 유경식당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고급 북한 음식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소이자 우리 같은 여성들이 철저한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작은 북한이었습니다. 식당에는 저를 포함해 12명의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중 8명은 서비스를 담당하고 4명은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시하는 남성 지배인 3명과 보위부원 1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특히 외부인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우리의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기상해서 사상학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실을 암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는 식당 청소와 준비 작업을 했고 오전 11시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나면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지만 이때도 합숙소에서 단체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저녁 영업은 오후 5시부터 시작해 밤 10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에는 자아 비판과 상호 비판 시간이 있었고 그날의 매출과 손님 반응, 우리의 태도 등을 평가했습니다. 합숙소는 식당 2층에 있었습니다. 4명씩 한 방을 사용했고 방 안에는 2층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은 전혀 없었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를 할 때조차 혼자 있는 시간은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단독 행동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경우 사상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중국 현지 번호였지만 지배인에게 매일 밤 반납해야 했고 통화 내용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용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중국 TV를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오직 북한에서 가져온 신문과 잡지, 그리고 조선중앙TV 녹화본뿐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가장 힘든 것은 손님들을 대할 때였습니다. 손님 중 대부분은 중국인이었지만 한국인도 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손님을 남조선 동포라고 불러야 했고 그들과 대화할 때는 정치적인 내용은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서비스해야 했지만 내면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은 종종 북한에 대해 질문했고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대답만 해야 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낙원입니다.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식당에서는 공연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북한 노래와 춤을 선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휘파람, 바다 만풍과 같은 북한 노래를 부르고 부채춤이나 장고춤을 추었습니다. 손님들은 이런 공연에 열광했고 특히 한국인 손님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분단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018년 4월, 저희가 중국에 온 지 약 3개월이 되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1년 전인 2016년 4월, 중국 닝보에 있던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지배인은 우리에게 제국주의 간첩들에게 납치된 사건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상학습 시간에는 조국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우리는 매주 충성맹세문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국을 배반하지 않겠다.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강화되었습니다. 누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즉시 지배인에게 보고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시 체제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손님들과의 대화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얻었고 가끔 손님이 놓고 간 신문이나 잡지를 몰래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손님들의 옷차림, 말투, 행동을 보며 남조선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제가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벌어들인 돈의 행방이었습니다. 류경식당은 하루 평균 2만 위안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월급은 고작 200위안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모두 국가 헌납금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지배인들은 이 돈이 국방비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쓰인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손님 중에는 가끔 북한에서 온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싼 양주를 마시고 호화로운 식사를 했으며 때로는 중국인 사업가들과 의심스러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북한의 선전이 얼마나 허구인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어느 날 밤 제가 우연히 지배인실 근처를 지나가다 들은 대화였습니다. 지배인 중 한 명이 평양에 있는 상부와 통화하며 이번 달 목표액보다 3,000달러가 부족합니다. 여기 직원들의 통장에서 충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얼마 안 되는 월급마저도 국가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체제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현실이 중국에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철저히 혼자만 간직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표정에도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가 중국에 온 지 약 8개월이 되었을 때 우리 식당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배인 중 한 명이 갑자기 평양으로 소환되었고 새로운 지배인이 파견되었습니다. 새 지배인은 더욱 엄격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한 번은 동료가 손님의 주문을 잘못 받았다는 이유로 3일 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삶은 없는 것인가? 심야 시간 모두가 잠든 사이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심양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자유에 대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앞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심양에서의 생활이 1년 가까이 되어갈 무렵 저는 식당 운영의 불투명한 측면들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지배인들은 회계보고일이라며 사무실에 모여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지배인실에 차를 가져다 주던 중 우연히 엿들은 대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번 달은 꽤 괜찮았어. 25,000달러를 본국에 보낼 수 있겠어. 손님이 많아서 다행이지만 직원들 관리가 문제요. 요즘 몇몇이 눈치가 빠른 것 같아 신경 쓰이요. 걱정 마시오. 내가 주시하고 있어. 필요하면 평양에 보고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어.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매일 12시간 넘게 일하며 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왜 우리는 고작 월급 200위안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식당의 하루 평균 매출은 2만 위안을 넘었고 주말에는 3만 위안까지 올라갔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월 매출은 60만 위안을 훌쩍 넘는데 12명의 여직원에게 돌아오는 월급 총액은 2,400위안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가 헌납금이란 명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듬해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지배인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실제로 번 돈과 북한에 보고하는 금액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약 30%의 차액이 있었고 그 돈은 지배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마저도 중간에서 빼돌리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저희는 매일 공연도 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북한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시간이었죠. 손님들은 우리의 공연에 박수를 보내고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팁조차 우리 손에 쥐어질 틈도 없이 지배인들이 회수해 갔습니다. 이것도 국가에 바치는 충성의 표시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경제적 착취 구조를 깨닫게 되면서 식당 여직원들 사이에도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은 복종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불만을 품고 있었고 몇몇은 진짜로 충성심에 불타다른 직원들의 불평을 지배인에게 고자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같은 방을 쓰는 박선영과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는 저보다 2살 많았고 평성 출신으로 음악대학을 나온 재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다가 점차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야, 가끔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번 돈으로 평양에서 누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해. 근데 이런 말 조심해야 해. 누가 들을지 몰라. 이런 대화는 항상 밤늦게 모두가 잠든 후 이불 속에서 속삭이듯 나눴습니다.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상대방이 혹시 나를 시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내면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이와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다른 동료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는지 조심스레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우리의 대화 서클은 넓어졌고 결국 12명 중 5명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도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식당에는 한국인 손님들도 자주 왔는데 그들의 옷차림,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사용하는 최신 스마트폰과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는 모습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인 단체 손님이 식당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 중 한 명이 실수로 테이블에 태블릿을 두고 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급히 건네주러 가려다가 순간적인 호기심에 화면을 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불과 몇 초 동안 본 화면이었지만 그 화려한 서울의 모습, 자유롭게 대화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손님이 놓고 간 잡지나 신문을 몰래 훔쳐보는 일이 빈번해졌고 간혹 접하게 되는 한국 음악의 멜로디를 몰래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사상검열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단골인 중국인 사업가가 제게 USB를 건네며 좋은 음악이 있으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에 그것을 받았고 그날 밤 지배인들이 외출한 틈을 타 선영이와 함께 주방의 노트북에 연결해 보았습니다. USB에는 한국 드라마 도깨비와 K-팝 뮤직비디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았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거리, 자유롭게 연애하는 젊은이들, 풍요로운 생활상. 북한에서 날조된 선전물이라고 배웠던 남한의 모습이 실제로는 이렇게 발전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틈틈이 드라마를 조금씩 보았고 그때마다 북한에서 배운 진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우리의 의식은 서서히 변해갔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습니다. 지배인들의 감시는 날카로웠고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보위부원을 피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짧게 대화하거나 쪽지를 전달하거나 때로는 노래 가사에 암호를 넣어 서로의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식당 내 감시 체계는 매우 정교했습니다. 보위부원은 24시간 우리를 감시했고 CCTV는 주방과 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손님과 나누는 대화는 모두 녹음되어 분석되었고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감시망을 피해 움직이는 방법을 터득해야 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했던 것은 전화통화였습니다. 우리는 중국 현지 휴대폰을 지급받았지만 매일 밤 반납해야 했고 모든 통화 내용은 감청되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과 통화할 때는 항상 감시자가 옆에 있었고 미리 정해진 대본대로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일이 즐겁다, 당에 감사하다 같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인 정혜진이 손님에게 과도하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지배인의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나오는 혜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사무실에서 심한 폭언과 함께 따기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혜진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지배인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단순 감기일 뿐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혜진이의 상태가 심각해져서야 병원에 갔지만 그때는 이미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돌아온 혜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조차 국가와 식당 이익 앞에서는 하찮게 취급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이와 저는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도 혜진이처럼 될 거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일하다가 버려지는 거지. 하지만 어디로 가? 어떻게? 가족들은? 모르겠어. 그래도 방법을 찾아봐야 해. 이건 삶이 아니야. 이 대화가 우리의 탈북을 결심하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단지 막연한 열망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열망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 체제가 말하는 인민의 낙원이라는 허구를 믿지 않게 되었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혜진이의 사건 이후 우리의 비밀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선영이와 저는 다른 직원들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찾아나갔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위험할 수 있었기에 한 사람씩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던진 질문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지 않아? 이렇게 계속 일해도 돌아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에 공감하면서도 경계심 없이 대답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몇 주에 걸친 신중한 접근 끝에 우리는 3명의 동료를 더 찾아냈습니다. 김민지, 이소연 그리고 강지은까지 총 5명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짧게 대화하거나 빨래를 함께하면서 때로는 노래 연습 중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5명 모두가 함께 모이는 일은 거의 없었고 주로 2이나 3이 잠깐씩 만났습니다. 모든 대화는 속삭임으로 때로는 쪽지로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즉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식당에 중요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김성호라는 한국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한 달에 2~3번 식당을 찾았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단골 손님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에서 미묘한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계산서에 쓴 작은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고향 생각이 나네요. 이 말은 얼핏 보면 단순한 칭찬 같았지만 북한 출신인 우리에게 고향이라는 단어는 의미심장했습니다. 몇 번의 방문 후 그는 제게만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반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다음 방문 때 저는 계산서와 함께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후 김성호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작은 메모를 남겼고 저는 그것을 통해 그와 조금씩 소통했습니다. 그는 탈북을 돕는 민간단체와 연결되어 있었고 이전에도 여러 북한 주민의 탈북을 지원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후에 결정하세요.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탈북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은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고
우리 자신도 붙잡힐 경우 정치범 수용 소행이 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향한 열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5명이 모여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결정이 다를 수 있음을 존중하기로 했고 개인적인 상황과 가족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5명 모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두려움과 망설임이 없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살보다는 불확실한 자유를 택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김성호의 도움을 받아 식당을 빠져나간 후 중국 내륙을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하고 최종적으로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떻게 12명의 직원 중 5명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여권은 어떻게 확보할지, 지배인들의 감시를 어떻게 피할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였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저는 김성호와의 연락을 담당했고 선영이는 지배인들의 일정과 행동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민지는 다른 직원들의 동향을 살폈고 소연과 지은이는 필요한 물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준비는 극도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권이었습니다. 우리의 여권은 지배인들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외출할 때만 잠시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여권 없이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 방안을 고민하던 중 선영이가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지배인들이 한국인 사업가들과 회식을 하러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보위부원 1명만 식당에 남아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 달 마지막 주 목요일 지배인들이 나간 틈을 타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권 문제와 보위부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습니다. 지은이가 주방에서 일하던 중 금고 열쇠가 지배인의 코트 주머니에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이는 순간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열쇠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비슷한 열쇠를 구해 조금씩 갈아서 복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거의 한 달이 걸렸고 매우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금고 열쇠의 복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위부원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여러 방안을 고민하던 중 민지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보위부원이 평소 민지의 요리를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해 특별한 음식에 수면제를 넣어 잠시 의식을 잃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고 실패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우리는 이 계획을 택했습니다. 김성호를 통해 수면제를 구했고 탈출 경로와 연락처, 그리고 필요한 현금도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본국에서 예상치 못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모든 해외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특별 사상검열을 실시하겠다.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사상검열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며 작은 의심점만 발견되어도 즉시 본국으로 소환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검열관들은 심리 전문가들로 거짓말을 쉽게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발각될 위험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다음 달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앞당길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긴 논의 끝에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즉 사흘 후에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을 수 있어. 맞아, 사상검열이 시작되면 우리의 생각이 들통날 거야. 모두 확실히 결심한 거지.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끝까지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필요한 물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계획을 단순화했습니다. 탈출 당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지배인들이 회식을 위해 나가면 보위부원에게 민지가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그가 의식을 잃는 사이에 금고에서 여권을 꺼내 식당을 빠져나가는 계획이었습니다. 탈출 계획을 짜는 동안 우리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도 느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모두를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움직이면 발각될 위험이 커지고 모두에게 계획을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탈북이 성공하면 그들에게도 언젠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마지막 밤, 우리 다섯은 각자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한 이별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우리는 내일 있을 일들을 상상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우리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북한 식당 여종업원으로서의 마지막 밤, 우리의 가슴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운명의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하여 사상학습을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일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우리 다섯의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배인들이나 다른 직원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사업가들과 회의가 있다. 식당 운영을 잘해라. 지배인 김대철의 말이 저희에게는 마지막 지시가 될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며 네, 동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점심 영업이 시작되었고 저희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치 이곳에 계속 있을 것처럼 아무런 일도 계획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지배인들이 회의를 위해 외출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 평소보다 더 많은 화폐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중국인과 한국인 사업가들을 만나 향응을 받는 이런 날은 그들에게 소소한 특권의 시간이었습니다. 최동무, 오늘은 특별 감시를 철저히 하게.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지배인의 이 말에 우리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계획이 발각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최 보위부원의 표정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그저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마 단순한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지배인들이 떠나고 저녁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정신없이 서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성호가 오늘 식당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후 7시경 약속대로 나타났고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그의 테이블에 음식을 서빙하면서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입니다.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식사를 마친 후 계산서와 함께 작은 쪽지를 넘겼습니다. 밤 10시 뒷문. 검은색 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민지는 주방에서 보위부원을 위한 특별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불고기에 수면제를 섞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소영과 지은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의 동향을 살폈고 선영이는 지배인실 근처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 영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민지가 만든 특별 요리가 보위부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의심 없이 음식을 받아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약 20분 후 선영이가 사무실 문틈으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보위부원은 책상에 기대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선영이의 속삭임에 우리는
미리 정한 계획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제한 열쇠로 금고를 열어 우리 5의 여권을 꺼냈습니다. 열쇠가 잘 맞지 않아 손이 떨렸지만 다행히 금고는 열렸습니다. 소영과 지은이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겼고 민지는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에는 아직 손님들이 남아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각자의 위치로 흩어져 기다렸습니다. 저녁 9시 40분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다른 직원들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5은 화장실에 차례로 들어가 간단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북한식 유니폼 대신 중국에서 구입한 평범한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미래야, 우리 정말 이대로 가는 거야? 지은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남아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날 거야. 가자. 우리의 진짜 삶을 찾으러. 시계는 9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주방에 모여있는 틈을 타 우리는 하나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귀에서는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뒷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니?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주방에서 일하던 박춘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의욕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춘희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가. 나중에 연락해. 그리고는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춘희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를 보내주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침묵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뒷문을 나서자 어둠 속에 검은색 밴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우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낯선 중국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차에 올랐고 밴은 즉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모두 괜찮습니까? 다친 데는 없습니까? 김성우의 질문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괜찮았지만 마음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함께하지 못한 동료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밴은 심양 시내를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남부의 작은 도시였고 그곳에서 다시 육로로 제3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성호는 우리에게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약 일주일 동안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중국 당국에 발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에서도 곧 여러분의 실종을 알아차리고 수색을 시작할 테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우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나라에서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배는 밤새 달렸고 우리는 간간히 잠을 청하며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밤 풍경은 낯설었지만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의 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쉬고 다시 여정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쉬는 동안 김성호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야 합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북송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권은 중국 비자가 있어 일단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 통보가 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태국은 북한 주민들이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가는 주요 경로 중 하나였습니다.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고 그곳에서 한국행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남부에 도착한 우리는 국경지대로 이동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기차를, 때로는 버스를, 때로는 작은 보트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했고 검문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중국 마이너스 라오스 국경을 넘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국경 근처 마을에서 현지 안내인을 만났고 그의 도움으로 밤중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걸었고 때로는 숲을 속에 숨어 국경 순찰대를 피해야 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국경 순찰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 안내인의 속삭임에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숲을 속에 웅크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우리 주변을 비추었지만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순간들을 견디며 우리는 마침내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라오스에서는 현지인의 집에 며칠 묵으며 다음 이동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북한을 탈출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더 이상 사상학습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인이 된 걸까? 소연의 질문에 우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쫓기고 있었고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의 이동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메콩강을 작은 보트로 건너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검문에 걸릴 뻔했고 태국 국경에서는 미립국자로 의심받아 며칠간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의 인맥과 사전 준비 덕분에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우리는 마침내 방콕의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대사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사관 직원의 말에 우리는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두려움, 긴장, 그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는 새로운 단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망명 신청 과정은 예상보다 복잡했고 여러 차례의 인터뷰와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상황이 불안했습니다. 지배인들의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의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해외 파견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가족관계와 북한에서의 생활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상처를 다시 파헤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질문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약 3주를 보낸 후 우리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심양에서 시작해 중국 남부 라오스, 태국을 거쳐 이제 한국으로 향하는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가치관,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여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친절했지만 공항의 VIP 통로를 통해 우리를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국정원의 시설로 이동해 초기 조사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이 가장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북한 체제에서 심어준 생각들과 새롭게 마주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은 놀라웠지만 동시에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선영아,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우리는 누구지? 우리의 정체성은 뭐지?
이런 고민을 나누던 어느 날 선영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찾아온 사람들이야. 과거의 믿음이 거짓이었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성실함, 인내심, 강인함은 여전히 가치 있는 것들이야. 선영이의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약 한 달간의 조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로, 이곳에서 우리는 12주 동안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지식과 생활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시장 경제의 개념, 민주주의 원리, 한국 사회의 문화와 관습 등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이나 구직 활동 같은 실용적인 내용은 북한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라 더욱 어려웠습니다. 신용카드가 뭔지,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 컴퓨터 사용법도 배워야 하고 영어도 배워야 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배워야 해. 우리는 서로 도우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5명이 함께 탈북한 덕분에 외로움은 덜했지만 북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부모님, 형제자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우리의 탈북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의 연좌제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언니, 모두 잘 있을까? 내가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걸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우리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아올 수 있도록 또는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적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우리는 다른 북한 이탈 주민들과도 교류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1년 전 닝보에서 탈북한 식당 종업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들으며 우리도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는 같아도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어요. 여러분도 곧 적응하실 거예요. 그들의 조언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더욱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 구하는 방법, 대중교통 이용법, 구직 활동 팁 등 우리가 곧 직면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점점 한국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과 주거 지원을 받아 각자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우리 5은 처음에는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공동생활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혼자 살기에는 아직 자신이 없어. 서로 의지하면서 조금씩 독립해 나가자. 그래, 함께 있으면 심적으로도 더 안정될 것 같아. 하나원을 나오기 전날 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요리 실력을 살려 한식당에서 일하고 싶어 했고, 소연은 대학 진학을 꿈꿨습니다. 지은이는 미용에 관심이 있어 미용학원에 등록하기로 했고, 선영이는 음악적 재능을 살려 피아노 학원에서 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언어 능력을 활용해 통번역 공부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자. 그리고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자. 우리의 약속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실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정서적,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면접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옷차림을 도와주고 한국어가 서툰 부분은 함께 연습하고
힘든 날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만 들으면 우리가 북한 출신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호기심 어린 눈길이나 때로는 편견 어린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거절당하는 일도 많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실수도 빈번했습니다. 오늘 면접관이 내게 북한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했냐고 물었어. 마치 북한이 석기시대인 것처럼 말이야. 나는 식당에서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정말 상처받았어. 이런 경험들은 우리를 슬프게 했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며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기보다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독특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한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을 시작했고 소연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대학 진학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지은이는 미용학원에서 기초과정을 마쳤고 선영이는 작은 피아노 학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번역 학원에 등록해 중국어와 영어 실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5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깊은 유대감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함께한 경험은 우리를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 정말 다행이야. 혼자였다면 이렇게 빨리 적응하지 못했을 거야. 맞아.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야. 그렇게 우리의 한국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혼란과 두려움은 점차 희망과 기대로 바뀌어갔고 우리는 자유로운 삶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북한에서 꿈꿀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선택은 옳았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우리의 일상은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으로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한미래 씨,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이 되시나요? 중요한 면담이 있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온 이 연락은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 북한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구나 나뿐만 아니라 함께 탈북한 4명 모두에게 같은 연락이 왔다는 사실이 더욱 의아했습니다. 약속된 날,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몇몇 정부 관계자와 언론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탈북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중국 심양의 북한 식당에서 여종업원 5명이 집단 탈북했다는 뉴스가 외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 소식은 빠르게 국내 언론으로 확산되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그날 5명의 북한 여종업원이 사라졌다. 검은 중국벤에 몰래 탄 우리.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뒷문을 여는 순간 쇳소리가 우리의 운명을 갈랐죠. 손에 땀이 흐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12명 중 5명만이 선택한 이 길, 자유를 향한 위험한 도주. 혜진이 뒤를 봐. 누가 오나. 북한 심양 유경식당. 밤 10시 손님들이 모두 떠난 그 순간. 보위부원의 물에 탄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할 시간. 복제한 열쇠로 금고를 열고 여권을 꺼내는 손길이 떨렸습니다.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 성공하면 자유. 어디 가니?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우리 5은 얼어붙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동료 춘희가 서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잘 가. 나중에 연락해. 그렇게 우리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평양 간부 가정 출신의 특권층, 해외 파견 북한 식당의 봉사원에서 한순간에 배신자가 된 우리. 목숨을 건 탈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평양 출신의 한미래입니다. 1992년생으로 이제 31살이 되었습니다. 평양 중구역의 소위 간부 가정에서 태어나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자랐습니다. 저는 평양 출신의 한미래입니다. 1992년생으로 이제 31살이 되었습니다. 평양 중구역의 소위 간부 가정에서 태어나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무역성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학부 교수였습니다. 특권층 자녀라는 이유로 저는 평양 제1외국어학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중국어와 영어를 배우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의 과거를 정리하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평양 제1외국어학원을 졸업한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진학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당시 갑자기 아버지가 무역 관련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여파로 저의 대학 진학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위기 속에서 저는 기회를 찾아야 했고 그때 해외 북한 식당 봉사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어를 할 줄 알고 외모도 출중하며 가정환경이 비교적 좋은 저는 쉽게 선발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것이 저와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저는 중국 심양에 있는 류경식당에 파견되었습니다. 처음 중국에 발을 딛는 순간 내심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북한을 벗어나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모든 행동이 감시받는다는 중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심양 시내에 자리한 류경식당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고급 북한 음식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소이자 우리 같은 여성들이 철저한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작은 북한이었습니다. 식당에는 저를 포함해 12명의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중 8명은 서비스를 담당하고 4명은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시하는 남성 지배인 3명과 보위부원 1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특히 외부인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우리의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기상해서 사상학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실을 암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는 식당 청소와 준비 작업을 했고 오전 11시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나면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지만 이때도 합숙소에서 단체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저녁 영업은 오후 5시부터 시작해 밤 10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에는 자아 비판과 상호 비판 시간이 있었고 그날의 매출과 손님 반응, 우리의 태도 등을 평가했습니다. 합숙소는 식당 2층에 있었습니다. 4명씩 한 방을 사용했고 방 안에는 2층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은 전혀 없었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를 할 때조차 혼자 있는 시간은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단독 행동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경우 사상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중국 현지 번호였지만 지배인에게 매일 밤 반납해야 했고 통화 내용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용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중국 TV를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오직 북한에서 가져온 신문과 잡지, 그리고 조선중앙TV 녹화본뿐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가장 힘든 것은 손님들을 대할 때였습니다. 손님 중 대부분은 중국인이었지만 한국인도 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손님을 남조선 동포라고 불러야 했고 그들과 대화할 때는 정치적인 내용은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서비스해야 했지만 내면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은 종종 북한에 대해 질문했고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대답만 해야 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낙원입니다.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식당에서는 공연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북한 노래와 춤을 선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휘파람, 바다 만풍과 같은 북한 노래를 부르고 부채춤이나 장고춤을 추었습니다. 손님들은 이런 공연에 열광했고 특히 한국인 손님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분단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018년 4월, 저희가 중국에 온 지 약 3개월이 되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1년 전인 2016년 4월, 중국 닝보에 있던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지배인은 우리에게 제국주의 간첩들에게 납치된 사건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상학습 시간에는 조국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우리는 매주 충성맹세문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국을 배반하지 않겠다.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강화되었습니다. 누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즉시 지배인에게 보고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시 체제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손님들과의 대화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얻었고 가끔 손님이 놓고 간 신문이나 잡지를 몰래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손님들의 옷차림, 말투, 행동을 보며 남조선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제가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벌어들인 돈의 행방이었습니다. 류경식당은 하루 평균 2만 위안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월급은 고작 200위안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모두 국가 헌납금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지배인들은 이 돈이 국방비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쓰인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손님 중에는 가끔 북한에서 온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싼 양주를 마시고 호화로운 식사를 했으며 때로는 중국인 사업가들과 의심스러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북한의 선전이 얼마나 허구인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어느 날 밤 제가 우연히 지배인실 근처를 지나가다 들은 대화였습니다. 지배인 중 한 명이 평양에 있는 상부와 통화하며 이번 달 목표액보다 3,000달러가 부족합니다. 여기 직원들의 통장에서 충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얼마 안 되는 월급마저도 국가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체제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현실이 중국에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